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위 이론에 기반해 행위와 의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조용한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으로 알려진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앤스콤 아저씨라 불렀죠. 앤스콤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바로 의도였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할 때 그 이면의 의도를 고려할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톰이 앤스콤 아저씨를 찾아왔습니다. 톰은 최근 마을 축제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거든요. 톰은 실망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앤스콤 아저씨는 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질문했습니다. 그래, 톰, 너의 의도가 모두를 위한 기쁨이었다지만 너의 행동은 그 의도를 어떻게 반영했지? 톰은 잠시 멍해졌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축제 준비에 열중했어요. 흥미진진한 게임, 맛있는 음식, 그리고 멋진 장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친구들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좀 퉁명스럽게 대했죠. 앤스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가졌던 의도는 분명 좋은 것이었다. 하지만 의도가 반드시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단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의도가 행동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는 톰에게 의도뿐 아니라 그 의도가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톰은 아저씨의 말을 곱씹으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앤스콤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죠.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을 조정하는 법을 배우면 돼. 너의 행동이 의도와 일치할 때 주변 사람들은 더 쉽게 너희 진심을 이해하게 될 거란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너희 진정한 의도를 설명하고 그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날 톰은 앤스콤 아저씨에게 써마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톰은 친구들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밝히고 함께 고민을 나누며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축제는 대성공이었고 톰은 앤스콤 아저씨의 행위 이론 덕분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앤스콤 아저씨는 형생의도와 행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그 작은 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전 세계의 철학과 학문 분야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톰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앤스콤 아저씨 덕분에 삶을 더욱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바쁜 거리에서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희라는 이름이 30대 후반 여성과 철수라는 이름의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죠. 영희는 갓 일이 끝난 후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철수는 교사회의가 늦게 끝나 피곤한 상태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철수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철수의 차가 그 순간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서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꽝!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죠. 사고 이후 영희는 다행히도 가벼운 부상만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행운이었죠. 반면 철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 결함이었지만 그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건은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철수가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영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고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수는 철수가 부주의한 운전자라며 비난을 퍼부었죠. 하지만 몇몇은 차의 결함이라는 외부 요인을 지적하며 철수의 불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철수의 책임을 묻고 그의 무죄를 변론했습니다. 철수의 변호인은 차의 결함이 제조사의 책임이며 철수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사고를 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철수가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점검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철수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도덕적 행운의 개념을 생각하며 철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적 요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의 주체로서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책임은 기술적 결함 이상으로 다가왔죠. 이 이야기는 철수와 영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철수는 이 사건을 통해 더 나은 운전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영희는 그날의 사건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덕적 행운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해 고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도덕적 평가에서 우리 통제 밖에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적 결정이 항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해와 관용이 필요한 영역일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세네카 시내의 작은 마을에 에피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에 나이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언제나처럼 결혼식 날이 가장 밝고 화창한 날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에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토아 철학에 심취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깊이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혹시 폭풍우라도 몰아치면? 그러자 에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씨를 걱정할 순 있지만 그건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어느덧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에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사랑과 나의 삶을 약속할 것이다. 하늘이 무슨 색이든지 간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 진정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결단이지. 시간이 지나고 신랑인 테토스와 에피가 마을의 작은 교회 앞에 나란히 섰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에피와 테토스는 가만히 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피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지 맑은 날씨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사랑과 기쁨은 우리만의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들은 서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하늘은 점차 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내적 평온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흩날리는 꽃잎을 던졌습니다. 에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알았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대신 우리 손안에 있는 것에 집중했을 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요. 그날 이후 에피의 결혼식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비와 햇빛의 결혼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종종 늘 에피가 한 말을 떠올리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에피가 보여준 내적 평화와 행복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그들로 하여금 인생이 폭풍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된 산골 마을. 그곳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복잡한 소음과는 무관한 진정한 쾌락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행복한 에피쿠로스의 숲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연례 모임, 즉 아타락시아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기쁨을 누리는 것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바로 에피쿠로스의 정신적 평온과 내적 평화를 탐구하는 축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 김 선생님은 진정한 아타락시아에 이르는 방법을 전수하는 중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언제부턴가 거칠어진 삶의 굴레에 질려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단다. 라는 그의 말을 듣고 처음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그저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닌 마음의 평안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년 열리는 아타락시아 축제에서 특별한 워크숍을 주최했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에게 확신에 차게 묻곤 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는 순간의 유의나 기복 있는 쾌락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온갖 자극으로 가득한 생활에 익숙해 있는 이들이 쉽게 지나쳐버리는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마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첫날, 김 선생님은 참가자들을 숲으로 데려가 자연의 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앉아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하고 심심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접하며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순간 작은 평온이 그들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둘째 날, 참가자들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사소하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작은 것에도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된 것은 물질로부터의 해방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충만함이었습니다. 셋째 날, 김 선생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용납하고 다른 이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정신적 평온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무거웠던 응어리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 선생님은 참가자들을 마을 높은 언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평온함이야말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진정한 쾌락입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을 때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파타락시아의 축제에서 느꼈던 진정한 행복이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저 물질적 풍요를 좇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터득하여 보다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전통은 에피쿠로스의 고대 철학이 현대에서도 여전히 통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방문객들에게 기쁜 감정을 남겼습니다.